기를 아십니까? 기라는 말은 너무나 쉽고 동시에 너무나 어렵다. 온갖 곳에 다 쓰여서 굉장히 익숙한 단어인데 막상 그 말의 정의에 대해 물으면 되게 꿀먹은 벙어리가 된다. 느낄 수는 있지만 실체는 안 보이는 것이 마치 행복, 사랑, 기쁨 등등처럼 관념적인 단어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런데 한의학에서는 몸을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된다. 몸에서 드러나고 활용이 되니 도리어 실체가 있는 개념인 것이다. 동양학에서 기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쓰인다. 기분할 때의 기부터 호연지기의 기까지, 인체 내부의 기부터 바깥 환경의 기에도 온갖 것에 기가 있다. 때로는 우주의 신에 대한 이야기인가 하는 느낌이었다가 또는 사람의 정신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아주 물질적인 것을 뜻하기도 해서 경계가 모호하다. 저 멀리 기원전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비슷한 시대에 활동했던 공자, 맹자가 말하던 기와 노자, 장자가 말한 기의 내용마저 다르다. 그 이전의 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개념 정리만 하더라도 책 한 권은 나옴직하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몸에 대한 공부를 하는 중이니까 인체내로만 국한시키자. 그러면서 어렵디 어려운 기의 개념을 조금 편하고 쉽게 설명하려 한다. 생명체에서 기라면 생명력을 뜻한다. 으르렁거리는 사자, 펄떡펄떡 뛰는 물고기, 활짝 핀 해바라기 꽃처럼 생명력이 살아 숨쉬는 모습을 보면서 기가 살아있다고 한다. 형형한 호랑이의 눈빛은 사진으로만 봐도 기가 뿜어져 나오는 모습을 느낄 수 있다. 반면 동물들이 숨을 거두기 전 마지막에 힘들어할 때나 식물들이 시들시들해지면 생명력도 꺼져가니 기가 빠져나갔다고 한다. 춘추시대의 유명한 철학자 장자는 죽음이란 기가 흩어진 상태라고 했다. 몸은 기의 집합체다. 기가 모이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 흩어지면 죽음으로 간다. 동의보감에서 인용한 설해라는 책에서는 사람이 기 속에 사는 것은 물고기가 물속에서 사는 것과 같다. 물이 흐리면 물고기가 여위고 기가 흐리면 사람이 병든다고 하였다. 기가 활동적이면 생명력이 강한 것이고 기의 활동이 줄어들면 생명력도 줄어든 것이다. 즉 기는 생명력이 있는 상태다. 생명력은 생명활동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당연히 있다. 즉 기도 생명이 있는 곳에 존재한다. 생명력을 측정하는 것은 아직 모호한 개념이다. 살아있음과 죽음, 영혼의 존재를 철학적으로 명확히 규명할 수 없는데 살아있는 상태를 움직이는 힘에 대해서는 더더욱 미궁이다. 장기는 죽은 몸에서 해부를 해서 관찰하면 되지만 기는 살아있는 상태에서만 움직이는 요소다. 살아있는 생명체를 움직이는 힘을 측정하는 장비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기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서 동서양의 숱한 과학자들이 시도를 했지만 지금까지 번번이 실패했다. 그런데 물질적인 기의 개념이 있어야 몸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느끼기만 해도 충분하다. 기, 즉 생명력의 존재는 부정할 수 없는데 구체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양을 가늠할 수는 있다. 기계를 활용해서 계측할 도구가 없다 뿐이지 생명체끼리는 느낄 수 있다. 눈빛이 또랑또랑해서 일에 집중하는 모습은 기가 많다고 느낀다. 아침에 퀭한 얼굴로 푸석푸석해서 부스스 앉아있는 모습은 기가 적은 모습이다. 목소리가 카랑카랑하고 멀리까지 퍼지면 기가 많고 자기 입에서만 맴돌고 중얼중얼 느릿느릿 말하면 기가 적은 것이다. 사람마다 상대적으로는 다르게 느끼겠지만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기계화된 수치는 없더라도 객관적이라 느낄 만큼 주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기의 특징이기도 하다.
기는 모여서 형태를 만들어내는데 기능별로 각기 다른 형태를 띈다. 사람 몸에 있는 장기는 저마다 역할이 다 다르다. 음식을 받아들이는 장기와 숨쉬고 피를 전달하는 장기마다 맡은 기능별로 다른 형태를 만들어낸다. 말을 하는 기능을 가진 기가 모여 입의 형태를 만든다. 보는 기능의 기가 모여 눈을 만들고, 숨쉬는 기는 코를, 듣는 기는 귀를 만든다. 잡기 위해 손을, 가기 위해 발을 만들고, 이렇게 기가 모여 이것을 촘촘히 둘러싸 몸통이 되어 전체를 연결한다. 전체를 연결하는 길을 연결하는 도로가 경락이 되고, 경락 중에서 특이한 지점들이 경혈이다. 경혈을 자극하면 신호가 경락으로 연결되어 온몸으로 전해진다. 오장육부, 이목구비, 팔다리, 허리, 머릿속까지 연결되어 있다. 기능별로 구분된 집합체가 완벽히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것이 기로 이루어진 몸의 특징이다. 정리하면 기는 생명이 존재하는 힘이며 기능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각 기능이 얼마나 활동적이냐에 따라 주관적으로 양도 측정할 수 있다. 온몸의 안쪽과 바깥쪽을 돌아다니며 둘러싸고 있어서 구분되어 있는 기능들을 서로 엮어서 연결하고 영향을 미친다. 더 보충해서 말하자면 기능별로도 양을 구분할 수 있다. 기가 입에 몰리면 말이 많아지고 기가 코에 몰리면 향에 민감해진다. 그래서 기가 심장에 더 몰려 있어 심장이 발달한 사람, 마찬가지로 간이 큰 사람, 위장 기능이 좋은 사람으로 체질적인 구분이 생겨난다. 식물은 햇볕과 흙과 바람과 물을 통해서 스스로 에너지를 생성해낸다.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생명의 에너지를 만들어내어 자기만의 생명 에너지인 기를 가진다. 움직일 수 없는 대신 기를 만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 씨앗에서 싹을 틔우고 줄기를 이루고 꽃 피고 열매 맺는 일련의 과정은 기가 분화되는 모습이다. 모든 단계마다 다른 종류의 기가 생기고 사라진다. 동물은 식물을 먹거나 다른 동물을 먹어서 기를 취한다. 그래서 사람의 기는 음식물을 먹고 호흡하는 데서 생긴다. 그래서 잘 먹고 숨을 잘 쉬는 것이 좋은 기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 기가 풍부하게 포함된 음식을 먹고 깊은 호흡을 해야 기가 좋아진다. 기가 풍부한 음식은 채식이든 육식이든 영양소가 살아있는 것을 말한다.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거대 영양소도 있지만 기가 풍부하다고 할 때 의미의 영양소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더 큰 의미를 가진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들은 색깔이 선명하여 때깔이 곱고 향이 좋다. 각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영양소의 종류, 즉 기의 종류마다 색깔도 다르고 향도 다르다. 그래서 기를 제대로 채우려면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한다. 식물을 먹는 채식이라면 부위별, 색깔별로 다 먹어야 한다. 부위는 뿌리, 줄기, 잎, 꽃, 열매별로, 색깔은 빨주노초 파남보, 그리고 흰색과 검은색까지. 산지는 산에서, 들에서, 바다에서 이렇게 골고루 먹어야 기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부위별 색깔별로 가진 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음식을 편식하면 기도 한쪽으로 치우친다. 예를 들어 흰색은 대개 폐의 기를 건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많다. 황기, 도라지, 인삼 같은 약재는 흰색 계통으로 폐의 기를 도와주는 유명한 약재다. 양파, 마늘, 콜리플라워는 폐의 기를 더해서 활력을 주고, 배는 폐기가 지나쳐서 열이 날 때 일을 시켜주며, 무는 기가 막혔을 때 뚫어주어 속을 편하게 해준다. 곡식은 대부분이 흰색에 속한다. 폐의 기를 가장 빨리 보충해주는 것이 쌀,
밀 같은 곡식, 즉 탄수화물이기도 하다. 이런 흰색 계열의 음식 위주로만 먹는다면 폐기가 지나치게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다른 장기는 약해져서 그에 해당하는 병에 걸릴 것이다. 채식뿐만 아니라 육식이나 생선, 해산물 같은 것들도 저마다의 성질이 있기 마련이다. 소고기만 주야장천 먹어대면 단백질 공급은 많아지겠지만 다른 영양소들은 균형이 무너진다. 영양소의 비율을 맞추지 않으면 기의 밸런스가 깨져서 모자라거나 지나친 것 때문에 병이 생기게 된다.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음식, 가공식품이 건강에 나쁘다는 이야기가 많다. 이런 음식이나 집밥이나 재료도 비슷하고 배부른 것도 같은데 왜 그런 말이 나올까? 패스트푸드 하면 떠오르는 햄버거의 칼로리를 조사해 봤다. 그랬더니 도리어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를 더 충분하게 채워줄 수 있을 양이었다. 탄수화물, 단백질과 지방, 비타민과 미네랄이 골고루 있어 채식과 육식의 균형마저 맞춰준다. 이것만 봐서는 건강식에 속한다. 게다가 맛도 좋다. 그런데 인스턴트 음식이라고 건강에 나쁘다는 부정적인 인식은 왜 있을까? 이 음식들에는 기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인스턴트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대량으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오래 보존하기 위해 방부제 처리 및 식품 첨가물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 조리 과정에서 조미료와 식품 첨가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다. 조리 방식을 단순하게 만들고 표준화하기 위해 여러 공정을 거치며 또 온갖 화학적인 방법들이 동원된다. 지방만 보더라도 트랜스 지방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칼로리만으로 계산해서는 놓치는 것이 많다. 칼로리는 열량만 나타내지 기를 측정하지는 못한다.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은 안정적이냐 산화되느냐 혹은 몸에 남아서 혈액순환에 문제를 끼치냐의 문제로 논란이 있지만 트랜스 지방은 지방처럼 보이게 만들면서 지방에서 주는 고소함과 달콤함을 주어 미각적으로 뇌를 속이는 방식이다. 소스도 범벅인데 소스 안에 든 당분도 바로 흡수되어 버리는 성분 위주다. 이런 상태다 보니 정상적인 요리에서 보이는 반응들이 안 나타날 때가 있다. 생명은 태어나고 활발하게 활동한 후 병들고 죽는 현상으로 기의 상태가 변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정상이다. 이런 과정이 음식에서는 발효 혹은 부패되는 과정으로 나타난다.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 음식은 방부제와 식품 첨가물 탓에 부패도 엄청나게 느리다. 어떤 이가 실험 삼아 방 한 구석에 패스트푸드를 놔뒀더니 1년 동안 썩지 않았던 사례도 있다. 썩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안정적인 상태라지만 음식에서는 좋은 것이 아니다. 몸 안에서 소화 흡수가 되어 생명 에너지인 기를 만들어내려면 발효 과정이 일어나야 한다. 썩는 것이 제대로 되어야 흡수가 되는 것이다. 썩지 않는다는 것은 몸 안에 들어와서 에너지로 변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다. 에너지로 전환되지 않는 것은 남아 찌꺼기가 되어 독소로 변한다. 기 빠진 음식은 몸에서 기로 변하지도 않고 도리어 독소가 되어 기를 뺏는 작용을 한다. 맛을 속이는 문제도 생각해야 한다. 패스트푸드에는 트랜스 지방뿐만 아니라 조미료를 비롯한 여러 식품 첨가물들로 만든 소스가 범벅이다. 최근 조미료와 식품 첨가물들은 화학적인 상태는 안정적이라서 몸에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아 안전하다고 마케팅하지만 고려해볼 문제가 많다. 그러한 식품들은 화학상의 문제나 영양학상의 문제 등 심층적인 문제가 많지만 여기서는 기만 생각해 보려 한다. 감칠맛은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쪼개지면서 느껴지는 독특한 맛이다. 단백질 중에서도 콜라겐 부위에서 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생선 머리뼈, 전어나 멸치의 뼈, 소의 머리뼈나 사골에서 우러나온다. 또 표고버섯과 다시마 등에서도 풍부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려내어 다시 국물로 낸다.
조미료는 일본의 학자 이케다 기쿠나의 박사가 이런 음식들에서 나오는 아미노산염과 핵산염들을 화학적으로 합성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어떻게 보면 소머리뼈를 수십 시간 고아서 만드는 시간과 노력, 닭발 수백 개를 삶아도 얼마 나오지 않는 것에 비해서 조미료 한 스푼이면 동물도 살리고 요리사의 시간과 노력도 아껴주는 듯 보인다. 하지만 조미료는 뇌에서 감칠맛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다. 즉, 뇌를 속이는 것이다. 이 속에 생명력, 기가 있을 리가 없다. 맹물에 조미료만 타도 맛은 있다 느끼겠지만 그 안에 생명의 기운은 마실 수 없다. 시간, 노력, 재료를 아끼라는 그럴듯한 식료품 회사들의 마케팅에 놀아나지 않았으면 한다. 마케팅에 쓰이는 정보는 옳은 것을 알리기보다 팔려는 사람이 알리는 정보만 노출하여 우리의 선택을 유도할 뿐이다. 우리는 온갖 거대 식품 회사의 광고 정보에 홀리지 말고 기가 가득 찬 음식을 섭취해 진정한 변화를 맞이했으면 한다. 식재료의 기운을 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냉장하는 것이다. 온도를 떨어뜨리면 기의 활동성이 떨어져 발효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을 할 수 있다. 만약 냉장 기술이 없었다면 유통이 엉망일 거고 지금처럼 풍족하게 식사를 즐기지 못했을 것이다. 너무나 편리한 생활의 이면에 기를 줄이는 면이 있다. 미국의 한 마을에서 신선식품 매장이 경영 위기로 문을 닫고 그 자리에 가공식품 매장만 들어서니 사람들의 비만 비율이 늘어나더라는 보고가 있다. 기를 채우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음식이다. 기가 풍부한 음식을 올바른 방식으로 먹었을 때 내 몸의 생명력도 제대로 발휘된다. 좋은 기를 채우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호흡이다. 호흡 자체가 기가 드나드는 과정이다. 또 음식이 소화 흡수되려 해도 호흡이 필요하니 음식에서 기를 만드는데도 호흡이 필요하고 영양소로 분해되어 흡수된 것이 전신을 돌 때도 호흡이 활용된다. 기라는 말이 고대에는 공기의 흐름을 뜻했고 몸에서는 호흡과 같은 의미로 쓰였다. 그만큼 기는 호흡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동의보감 기문, 기를 조절하는 비결에 노자의 말을 인용한 것을 보면 숨을 내쉬는 것은 나쁜 공기를 내보내는 것으로 사기라고 한다. 숨을 들이쉬는 것은 깨끗한 공기를 마시는 것으로 생기라고 한다. 노자는 현빈의 문은 천지의 근본이기 때문에 끊어질 듯 하면서도 아무리 써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하늘과 땅 사이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는 음양의 길을 입과 코로써 호흡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깊고 편안한 호흡이야말로 동의보감에서 가장 강조하는 상태다. 호흡이 편해지면 몸과 마음이 안정되어 명상의 상태가 된다. 명상을 유지하고 내 몸을 조절해서 나 스스로 기를 관리하자는 것이 동의보감 속에 살아있는 한의학의 정신이다. 호흡을 깊게 하는 방법으로 태식법을 소개한다. 태식, 즉 뱃속에 아기일 때처럼 호흡하는 방법은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태중에 있는 것처럼 호흡하는 것이다. 아기는 배꼽의 탯줄을 통해서 세상과 교류한다. 태어나서는 탯줄을 떼어내서 배꼽의 역할은 사라지지만 배꼽 안쪽, 기를 모아두는 공간인 단전의 역할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 단전에 기가 가득 차 있어야 몸이 건강해진다. 호흡을 안정되게 하면 단전에 기가 모인다. 어릴 때는 배꼽 주변으로 호흡을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점차 호흡이 위쪽으로 올라온다. 성인들에게 심호흡을 해보세요 라고 주문하면 가슴을 한껏 젖히면서 호흡하는 경우가 많다. 흉식호흡을 하는 습관 때문이다. 복식호흡을 연습하면 호흡이 깊고 안정되게 된다. 태식법은 복식호흡이 기본이다. 호흡은 나이가 들수록 얕아져서 복식호흡하는 것이 힘들어진다. 호흡의 깊이가 기의 농도다. 기가 풍족하면 호흡이 깊어지고 단전이 빵빵하다.
호흡을 깊게 해야 기가 채워진다. 나이가 들면서 기가 빠지고 호흡이 얕아지며 다시 기가 채워지지 않는 악순환이 생긴다. 물리적인 나이 외에 피부 나이도 있고 장부의 나이도 차이가 나듯이 기의 나이는 호흡의 깊이와 안정도라고 볼 수 있다. 안정된 호흡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동의보감에서는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코앞에 새의 깃털을 두고서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호흡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숫자를 세어가면서 가능한 한 길고 약하게 숨을 쉬는 것이다. 갈선옹이라는 신선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그는 아주 더운 날에는 물속에 숨을 한번 참고 들어가 열흘을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그만큼 안정된 숨쉬기를 강조했다. 호흡이 안정되려면 감정도 안정되어야 한다. 흥분하는데 호흡이 깊을 수 없다. 흥분하면 자연히 폐가 들썩들썩하면서 가슴 부분이 고동친다. 기뻐해도 호흡은 위쪽에서 이루어진다. 우울하면 축 처지면서 호흡이 얕아진다. 우울하다고 해서 호흡이 아래쪽으로 깊어지지 않는다. 감정을 다른 말로 기분이라고 하는 뜻은 기가 여러 모습으로 나뉘는 것을 뜻한다. 호흡을 안정시켜 기를 고르게 하면 거꾸로 감정도 조절이 된다. 감정이 호흡과 기를 다스리고 다시 기와 호흡이 감정을 다스리는 관계를 지금의 서양식 의학에서는 자율신경 시스템이라고 설명한다. 들이쉬는 숨은 교감신경을 자극하고 내쉬는 숨은 부교감신경을 조절하여 안정을 찾게 한다. 호흡이 제대로 되어야 자율신경이 균형을 이루고 자율신경은 감정과 연관되어 있어 감정 조절을 편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음식과 호흡을 통해서 기가 생기면 폐에서 다스려서 온몸에 분배한다. 기 조절이 잘 안 되면 폐와 관련된 호흡기 쪽에 가장 먼저 드러난다. 기가 지나칠 때 몸에서 나타나는 증상은 기침이 나고 숨이 차며 가슴과 얼굴이 벌겋게 된다. 기가 부족해지면 기운이 적고 말을 많이 하지 못하는 증상이 생긴다. 그래서 기와 관련된 질환들을 치료할 때는 폐에 관련된 약초들과 경락, 경혈로 치료하게 된다. 기에 관련된 병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기는 툭하면 부족해지기 쉽기 때문에 기 부족증이 찾아올 수 있다. 기가 풀리지 않고 막히고 뭉쳤을 때는 기울증이 찾아온다. 깊고 강한 에너지, 정. 입으로 들어오는 음식들 중에서 좋은 것들이 모여서 몸에 이로운 작용을 하는데 이 좋은 것 중에서도 특별하게 좋은 것이 있다. 음식의 엑기스 부분, 영양소만 따로 모인 것, 진액만 담긴 상태가 그 음식의 정이다. 호흡을 통해서 좋은 기가 생겨난다. 숨의 엑기스, 깊고 강한 에너지가 따로 모인 것이 숨의 정이다. 숨을 쉼으로써 음식이 영양소로 분해되어 몸에 흡수된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해서 만들어낸 것이 조직의 진액을 보충해주고 기관마다 돌아다니며 잘 작동하도록 하고 내 몸을 지켜주면서 생장을 도와준다. 이 중에서 역시 핵심 엑기스 최상의 것들이 밀양씩 모여 물질화한 것이 정인 것이다. 정은 한 요소의 핵심이자 엑기스인 정미로운 물질을 말한다. 음식물이 정으로 되는 과정을 비유할 때 소주 내리는 것을 예로 들곤 한다. 술 만드는 과정을 들여다보며 내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떠올려 보면 좋겠다. 먼저 술의 재료가 되는 쌀을 깨끗이 씻어 도정을 한다. 우리 몸에 들어오는 입장에서는 쌀의 겉부분 영양소가 좋지만 쌀의 입장에서는 그 겉부분은 속을 보호하는 요소일 뿐이다. 알맹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겉에 온갖 보호 물질들이 쌓이는데 그것이 항산화 물질들이고 사람에게는 영양소가 되어 몸에 좋은 것이다.
어쨌든 쌀의 입장에서 보자면 하얀 속살이 쌀의 본질이다. 도정을 많이 하면 할수록 안쪽에 순수한 백미가 얻어지고 이것으로 술을 만들면 맛이 달고 순하며 기운이 맑은 술이 얻어져 좋은 품질의 술이 된다. 도정한 쌀로 누룩을 띄어 발효를 시킨다. 발효를 통해서 영양분이 잘게 쪼개져 소위 영양소의 나노 분자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술이 기운이 강해진다. 밥은 한 숟갈 먹어 씹고 위장에서 소화액을 담아 소장에서 흡수해서 겨우 에너지를 조금 만들어내는데 술은 한 모금만 마셔도 금세 온 혈관을 다 돌아다녀 취기가 올라오게 한다. 한 잔의 술에 천하장사가 된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은 적은 양의 쌀의 엑기스가 들어있어서 그렇고 발효되어 아주 잘게 쪼개진 영양소가 굉장히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이다. 따뜻한 아랫목에서 발효되어 가는 도가니에서는 통통통통 술 익는 소리가 난다. 이렇게 해서 만든 술은 찌꺼기를 걸러 위에 맑은 부분을 따로 떠낸다. 맑은 윗술 부분이 청주, 탁한 아랫술이 막걸리가 된다. 청주만 해도 곡식의 순정 부분이 깃들인 부분인데 이것도 세 가지 운명의 기로에 놓일 수 있다. 우선 청주 자체로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다. 또 하나는 여기서 자연적으로 두 번째 초산 발효가 일어나 식초가 되는 것이다. 마지막 기로로서 이것을 증류시키면 알코올 도수가 높아지니 이것이 증류주인 소주다. 청주를 다시 소주 내리는 도가니에 넣어서 아래에서 불을 지피고 위는 막아둔 다음 위쪽 한 켠에다 아래쪽으로 향하는 조그만 관을 뽑아둔다. 불에 안쪽이 후끈 달아오르면 술은 증류가 되어 위쪽 막힌 부분에 고이게 되고 이것이 식어 다시 관으로 또르르 내리는 것을 받아 모은 것이 전통 방식의 소주다. 소주는 곡식 안에 있는 정수를 취한 물질인 것이다. 사람 몸속에서 정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이와 비슷하다. 쌀을 씻어 나쁜 것을 제거하는 것처럼 위장에서 소장을 거치면서 좋은 음식물들이 모인 후 몸에 해가 되는 부분은 자동으로 대장으로 배출된다. 소장에서 흡수한 음식물들은 쌀을 도정한 것처럼 순수한 부분들이다. 몸 안에서는 누룩에 해당하는 소화효소가 버무려져 뜨뜻한 온도 속에서 발효가 이루어진다. 발효된 음식물들은 잘게 쪼개져서 몸의 어느 부분으로 가서 어떤 역할을 할지 대기하는 영양소가 된다. 발효는 깊은 호흡에 해당한다. 잘못 발효되면 다시 말해서 얕은 호흡만 하면 부패되거나 에너지로 전환되지 못하고 찌꺼기가 많이 남는다. 잘 발효되어 영양소로 분해되면 술도가니에서 통통 튀는 소리가 나듯 몸 안에서도 편안하게 익어간다. 잘못 분해된 음식물들은 탈을 일으켜 체하거나 위염, 장염을 일으켜 통증을 유발한다. 잘 발효되어 몸에 필요한 좋은 영양소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기의 상태다. 이것은 우리 몸 어디로 가서 어떤 역할을 할지 생각하며 분주히 움직인다. 몸에서는 이들을 모아 또 한 번 발효시키고 증류하는 공정이 있다. 단전이라는 부분에서 기를 모았다가 호흡을 통해서 정으로 만든다. 이때 호흡이 아주 깊고 뜨거울수록 더 품질 좋고 많은 정이 모인다. 단전이 소주 내리는 과정에서의 도가니에 해당된다면 아래쪽에 뜨거운 기운을 불어넣는 호흡은 불을 떼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한 방울 한 방울씩 정이 맺혀 다시 단전 주변 신장에서 만들어낸 주머니에 모인다. 이를 한의학에서는 신간 동기라 부른다. 이것이 몸에서 가장 정미스러운 부분이 되는 정이다. 이런 정은 몸의 근본이 되며 몸에서 지극히 보배로운 것이라서 비유를 하자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목숨이고 아껴야 할 것은 몸이고 귀중하게 여길 것은 정이라 하였다. 정과 기는 서로를 생기게 한다. 상천홍이라는 옛 선인이 말하길
몸을 올바르게 평생 사용하기 위한 데에 정, 기, 신, 이 세 가지보다 귀중한 것은 없다. 몸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먼저 정을 귀중히 여겨야 한다. 정이 그득하면 기가 충실해지고, 기가 충실하면 정신활동이 왕성해지고, 신이 왕성하면 몸이 건강하고, 몸이 건강하면 병을 덜 앓는다. 속으로 오장이 편안하고, 겉으로는 살과 피부가 윤택하며, 얼굴에는 광채가 돌고 귀와 눈이 밝아져서 늙었어도 더욱 기운이 솟는다 하였다. 몸에 이런 정미로운 정이 쌓이는 곳이 단전 주변의 무형의 공간이다. 정이 풍부할수록 몸이 건강하다. 정을 소모할수록 몸의 엑기스를 빼내는 것이다. 정을 채우면 채울수록 좋은데 살아가는 과정이 전부 기와 정을 소모하는 일이라 채우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정이 저절로 빠져나가는 질병들이 있으니 그러한 병을 얻게 되면 이만저만 고민이 아니다. 남자는 단전 부분이 완전한 무형의 공간이고 정은 정액의 형태로 모인다. 여자는 이 부분에 자궁이 위치해 있어서 다음 생명을 잉태하는 기운이 서린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생명을 만들어내는 핵심인 곳이기도 하다. 모든 생명체의 최고의 과업은 자신을 복제한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다. 단전에 쌓인 정은 생명체의 의무를 확실하게 준비하는 몸에서 만든 정수다. 신형 장부도를 보면 배꼽 주변으로 물결 치듯이 그려놓은 파동 모양이 있다. 아랫배 깊숙이 호흡을 하는 모양을 표현한 것이다. 위쪽 장부에서 받아들인 음식들과 복부까지 내려오는 깊은 호흡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가 모여 파동 안쪽에 단전이라는 무형의 공간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앞서 설명한 술 만드는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보면 이해가 더 빠를 것이다. 기를 쌓아두는 단전에서는 근원적인 불의 기운이 서리고 정은 그 안쪽 깊숙한 곳에 물의 기운을 모아둔다. 물과 불의 기운이 공존하는 곳들. 단전의 안쪽은 진액이 모여있고 바깥쪽으로는 뜨거움이 뻗어나간다. 정을 가두고 내보내는 조절자 역할을 하는 장기가 신장이다. 그래서 신장은 정의 진액을 모으는 차가운 수의 기운과 단전을 다스려 정을 내보내고 여러 곳에 분배하는 뜨거운 화의 기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간혹 이것을 구분해서 차가운 기운은 신장이라고 말하고 뜨거운 기운은 명문이라 부르기도 한다. 해부를 통해 몸을 들여다보면 신장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우리가 익숙한 콩팥 모양의 신장이다. 그 위에 덮개처럼 놓인 부분을 하나 더 관찰할 수 있는데 신장에 딸려 있는 부록이라는 뜻으로 부신이라 부른다. 신장은 혈액을 걸러서 남는 찌꺼기를 소변의 형태로 만들어 방광으로 내려보낸다. 걸러진 혈액을 맑게 만들어 온몸에 내보내니 마치 정수기의 필터 같은 역할이다. 맑은 혈액이야말로 좋은 기운이 담긴 것이니 신장은 기운을 생성해내는 첫 번째 기관이다. 부신은 신장에 붙어 있긴 하지만 호르몬으로서 전혀 다른 기능을 한다. 이곳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이 나오고 조절되는데 대표적으로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거나 신체 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분비해서 신체 손상을 막는 역할을 한다. 만약 길을 걷다 호랑이를 만난다면 신체 기관이 나의 목숨을 방어하기 위해서 온갖 작동을 할 것이다.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동시에 방어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호르몬이 펑펑 분비된다. 내 정신과 신체 기능을 순간적으로 꽉 차게 가동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다.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헐크 호르몬이라 부른다. 아이가 큰 트럭에 깔렸는데 연약한 체구의 아이 엄마가 집채만한 트럭을 번쩍 들어 올려 아이를 구출했다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다.
그런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런 호르몬이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 번쯤 들어봤을 수도 있다. 올림픽에서 도핑 테스트에 걸리는 약물,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다. 근육이 울퉁불퉁한 휘트니스 선수들도 스테로이드를 이용해가며 근육 덩어리를 키운다.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힘만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 조직의 재생 능력에도 관여한다. 합성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여러 난치성 질환에 쓰인다. 아토피성 피부염, 각종 알레르기, 자가 면역 질환 등등 정상적인 치료가 힘들 때 이런 헐크의 힘과 엄청난 재생 능력의 도움을 받는다. 다만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 그 때문에 생기는 여러 심각한 부작용이 이미 널리 알려졌듯이 상당히 조심해서 다루어야 한다. 부신에서 생기는 이런 호르몬의 큰 파워가 한의학에서의 화의 기운이다. 불길이 치솟는 듯한 힘을 우리 몸에 생겨나게 한다. 단전에 응축되어 있던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끝까지 가동되어 기운을 치솟게 한다. 이 기능을 하는 부분이 신장 중에서 단전의 기능과 이어진 명문이라는 부분이다. 그래서 신장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정밀로운 에너지 덩어리를 응축해서 가진 차가운 수의 기운과 그 에너지가 폭발하는 힘을 가진 뜨거운 화의 기운이다. 정이 잔뜩 쌓이다 넘쳐나면 어떻게 될까? 정은 단전에서 넘쳐나면 여러 신체 기관에 공급되어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하고 근골격계를 원활하게 하며 몸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게끔 만들어준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공급처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뇌다. 뇌로 이어지는 연결 통로는 따로 마련되어 있을 정도로 중요하게 여긴다. 신형장부도를 보면 꼬리뼈를 통해서 척추까지 마치 쇠사슬 체인이 이어지듯 올라가 뇌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이 여정이 바로 정이 지나다니는 통로다. 정은 척추 안쪽 척수를 타고 올라가며 채워진다. 차곡차곡 채워진 정은 마지막에 뇌를 채운다. 사실 척수도 뇌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단전에 정이 채워지면 그 다음 단계로 바로 뇌를 건강하게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최근 현대의학으로 장도 뇌처럼 인지, 판단 기능을 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 주변에 위치한 단전 속 정의 역할을 생각한다면 수긍이 가는 이치이다. 우리 몸의 가장 정밀로운 에너지인 기, 단전, 정, 척수, 뇌의 축이 이렇게 완성된다. 한의학에서 뇌는 우리 몸 가장 정밀로운 정이 가득 찬 곳이다. 그래서 몸이 약해져 정이 세면 뇌에서 금방 느낀다. 아래에서 차곡차곡 올라가며 채워야 하는데 몸에서 새버리면 뇌로 가는 에너지가 없어진다. 뇌를 건강하게 하는 힘의 근본은 아랫배, 단전의 기와 정이 얼마나 잘 쌓여 있냐에 따른다. 하초의 에너지를 함부로 쓰면 멍해지고 뇌의 집중력이 떨어진다. 화병의 실체. 50대 중반의 여성분이 진료실로 들어오셨다. 가슴이 답답해 미치겠다고 이런 게 화병인 것 같다며 호소하신다. 불과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잘 나가는 회사의 임원이셨단다. 요즘이야 여성에 대한 대우가 예전에 비해 상당히 좋아진 편이지만 이제 50대 중반인 이 여성분이 한창 활동하던 시기에 조직에서 남성들과 경쟁하며 임원까지 올랐다면 여간 힘든 게 아니었을 테다. 정말 힘드셨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뭐 하나요? 라는 대답이 곧 돌아온다. 다 지나가는 일이라고 임원일 때는 운전기사도 있고 어디 가서 명함을 내밀면 다들 알아줬는데 3개월 전 어떤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면서부터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한다. 어떤 자리에 가서 한턱 쏘려고 해도 이제는 지갑 사정을 생각해야 하고
이런저런 부탁을 하면 거절당하기 일쑤고 여러 이유로 체면이 깎이는 통에 마음 상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했다. 그 와중에 결정적인 일이 생겼는데 2주 전에 잘 나가는 친구가 새로 산 차 자랑을 하는 걸 듣고는 갑자기 비위가 상하더니 옆에 친구가 농담으로 한 말에서 자기를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한다. 그 이후로 식사하기도 싫고 잠도 못 들고 가슴이 답답해졌다고 했다. 그래서 이런 대답을 드렸다. 네, 이건 화병이 맞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그 중에서 타령, 실정 증상이라고 하지요. 내경에서 이전에 고귀한 신분이었다가 나중에 천한 신분으로 되어 병이 들었다면 이를 타령이라고 하고 부유했다가 빈곤해진 탓에 병이 들었다면 실정이라고 한다. 이런 병은 바깥에서 나쁜 기운이 침범해서 생기는 병이 아니고 내부에서 생기는 병이다. 환자의 신체는 날로 수척해지고 기는 허해지며 정은 줄어든다. 병이 심해지면 기력이 없어지고 추위를 느끼며 잘 놀란다. 병이 심해지는 것은 마음의 기운이 억눌려서 안과 바깥의 기운이 모두 손상된 탓이다. 이와 같은 증상이 생기면 음식 맛이 없어지고 무기력해지며 살이 빠지게 된다라고 타령, 실정에 대해 설명한다. 요즘은 이런 경우가 참 많다. 벼락부자가 된 사람이 주식 투자 후 벼락거지가 되는 경우를 본다. 매일마다 하루에 술을 100만 원 이상 마시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하루 밥 한 끼도 못 먹으면서 지낸다. 돈이 있다 없어지면 당연히 지출이 줄어서 외식비도 따라 줄겠지만 이 정도가 되면 비참함도 느껴지리라. 회사 CEO, 임원, 정치인, 고위직 등 소위 높은 자리에 있다 물러난 사람들의 심정도 힘들 법하다. 퇴직 후 차에서 타고 내릴 때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없어 가만히 앉아있다 망신을 당했다는 분도 있었다. 내가 살던 아파트에 굉장히 꼼꼼하게 일을 잘해주시는 경비분이 있었다.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 일을 하는 분께 어떤 아파트 주민이 모욕감을 줘서 그만두는 사건이 방송에 연일 보도되던 때 마침 우리 아파트에서도 한 주민이 그분께 모욕적인 언사를 했나 보다. 그분의 마음을 달래드리려 간식을 챙겨가서 말을 건넸다. 알고 보니 몇 년 전까지 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다. 교장으로 있다가 그만두게 되고 할 일을 찾다 경비 일을 하게 되었는데 마음 상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한다. 그분 말씀에 주변의 다른 분들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다. 우리나라 전체가 타령 실정증에 걸린 적이 있다. IMF 때 나라 전체가 망해간다 했던 때 아버지들은 회사에 출근한다며 나가서 공원과 PC방에서 시간을 보내다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다. 나의 위험이 무너지고 경제적인 상황이 극도로 나빠져 마음의 병까지 가게 만든 것. 화병 중에서도 그 부분을 한의학에서는 타령실정이라 부른다. 타령실정에서 빨리 빠져나오려면 회복 탄력성을 키워야 한다.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현실을 직시하여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원래 궁핍하던 사람은 궁핍한 환경 때문에 질환이나 마음의 병이 생길지언정 위로 올랐다 떨어지는 심정을 느끼지는 않는다. 사람은 생리적으로 돈과 명예에 끌리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줬다 뺏는 것이 마음에 아주 큰 타격을 준다. 심리 실험에서 A그룹의 사람들에게는 100만 원의 보너스를 주고 B그룹의 사람들에게는 200만 원을 줬다가 하루 뒤 실수라고 하고 100만 원을 다시 달라고 했다. 두 그룹 모두 결과는 똑같이 100만 원이 남았지만 A그룹의 사람들은 행복을 느낀 반면에 B그룹은 오히려 불행감을 느꼈다. 줬다 뺏는 것이 그만큼 마음에는 타격을 준다. 실험이라는 것을 알고도 작은 돈에 상처를 받는데 실제로 가진 게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크면 클수록 마음에 입는 무게감은 더하다. 자리 역시 마찬가지다.
사람은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심리가 기본적이다. 개인 간에도 알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멋진 옷 한 벌 사입으면 잘 어울린다. 어디서 샀냐는 말 한마디면 기분이 좋아진다. 사회적인 심리는 그보다 더 강하다. 내가 한 일이 인정받고 칭찬받고 포상을 받을 때 인간으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 그것이 더해져 명예가 생기고 위치가 높아지면서 자존감도 높아진다. 한때 잘 나갔다는 자존심은 소중한 것이지만 자칫 상처로 돌아오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한의학에서는 탈영 실정병일 때 자율신경과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경락과 경혈을 자극하여 치료를 하기도 하고 화병을 치료하는 약초들을 응용해서 치료하기도 한다. 입맛이 떨어지고 무기력해질 때 소화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신경성 소화불량에 쓰는 복령, 초두구 등을 쓴다. 마음의 병들은 불면증을 쉽게 부른다. 잠을 잘 잔다면 마음의 병이 그리 깊지 않은 것이라 판단할 정도고 잠을 못 자다 잘 자게 되는 순간이 마음이 풀리는 때이기도 하다. 불면증에 쓰는 약초들은 참 많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산조인이다. 멧대추, 즉 산에서 나는 대추의 씨앗인데 이것을 볶아서 차로 내려 마시면 숙면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대추가 비위를 안정시키고 장을 든든히 하면서 자율신경을 안정시켜 주는데 장신경계를 좋게 해주는 원리에 딱 들어맞는 약초다. 주의할 것이 있는데 생으로 쓰면 효과가 없다. 오히려 잠이 깬다고까지 한다. 반드시 노릇해질 정도나 약간 탄 듯한 느낌이 들 정도까지 로스팅을 해서 차로 내려 마셔야 잠에 도움이 된다. 정신작용이 혈액순환에 영향을 미치다. 화병. 혈의 병은 대부분 열받아서 생긴다. 동의보감에 이 부분에 관한 조문이 있다. 마음이 상하면 열이 발생하는데 열이 심해지면 혈을 손상시킨다. 내경이 이르기를 모든 혈은 다 심에 속한다. 몹시 성을 내면 기가 막히고 피가 위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피를 토하며 기절하기도 한다. 화가 나는 것을 잘 참아서 혈액순환 장애를 방지하라. 여러 감정이 모두 피의 순환을 방해하고 화가 나면 피가 나오면서 열이 난다와 같은 설명이 있는 것처럼 마음, 심리, 정신적인 부분이 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상당하다. 마음의 병이 생기면 오장육부 각각에서 처리하는 면도 있지만 결국은 심장으로 가서 마무리된다. 심은 마음의 주관자요, 신이 깃들어 있는 가장 핵심적인 장부다. 기뻐도 슬퍼도 우리의 감정은 심장 주변에서 반응이 온다. 우리 감정을 희, 노, 우, 사, 비, 경, 공 7가지 감정으로 분류해 본다면 이 중에서 기쁘다는 감정 외에는 모두 부정적인 감정이다. 이처럼 산다는 일은 안 좋은 마음 상태가 더 많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살아야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어쨌든 부정적인 감정이 오래되어 켜켜이 쌓여 가슴에 묻어뒀을 때 생기는 증상들을 우리나라에서는 화병이라고 부른다. 화병이 생겨 혈을 열받게 하면 결론적으로 심장 쪽에 문제가 일어난다. 스트레스나 분노는 간을 상하게 하고 장에 영향을 미치지만 마지막으로는 심장에 차곡차곡 쌓인다. 슬픔은 폐를 상하게 하다 마찬가지로 심장을 상하게 한다. 화병이 생기면 명치 주변의 가슴이 답답하고 울렁거리며 때로 통증이 나타나며 온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질환들을 유발한다. 협심증 외에 자율신경, 실조증, 자가 면역질환, 근막 통증 증후군 등으로 나타나는 질환들이 화병과 연관이 있다. 화병은 심장 주변의 경락의 변화를 일으킨다. 가장 두드러지는 곳은 전중이라는 혈 자리다. 가슴뼈 정중앙에서 조금 아래에 있는 혈자리인데 심하게 열받으면 가슴을 쾅쾅 두드리게 되는 자리다.
이곳을 포함해서 가슴뼈 전체 경락이 굳으면서 겨드랑이 주변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가슴뼈 주변, 양쪽 가슴 바깥쪽, 겨드랑이 아래쪽까지 좁쌀만하게 굳어 들어가게 된다. 가슴 중앙 아랫부분을 손으로 눌렀을 때 자지러지게 아픈 분들은 그쪽 경락이 많이 굳었구나, 내가 스트레스가 많았나 보다 하고 생각해 봐야겠다. 여성의 유방 통증을 비롯해서 유방암 같은 질환도 스트레스로 인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동의보감의 유방에 관한 조문에 유방암에 관한 글이 있는데 여성이 근심 걱정이 많고 성내고 억울한 일이 오랫동안 쌓이고 쌓이면 비의 기가 약해지고 간의 기가 뻗쳐서 유방 속에 자기도 모르게 바둑돌과 같은 멍울이 생긴다. 이것은 증상이 없다가 10년 정도가 지난 뒤에라야 곪기도 하고 푹 꺼지기도 한다. 이것이 유방암이다. 병 초기에 그 원인을 사라지게 하고 마음을 맑게 하고 정신을 안정되게 하여 치료하면 나을 수 있다. 화병으로 인한 가슴 통증을 만만하게 보고 그냥 두면 안 되는 것이라고 경계하고 있다. 이렇게 굳은 경락들은 실제로 가슴의 통증을 유발한다. 답답함과 울렁거림, 가슴 통증, 이 세 가지가 협심증의 대표적인 증상이다. 협심증 증상이 진행되면 가슴이 조여 들어가고 심한 통증에 저절로 가슴을 움켜쥐게 되며 등까지 통증이 뻗친다. 협심증 증상을 방치하면 심장 주변 근육이 나빠지고 혈관이 약해진다. 심근경색의 가장 큰 유발 원인이 협심증이기 때문에 이는 곧 목숨과 이어질 수 있는 문제다. 물론 협심증 같은 증상들이 모두 화병이나 스트레스만으로 유발되는 것은 아니다. 평소의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생기는 심혈관계 문제들이 모두 협심증과 연관이 있다. 특히 지나친 육식, 당분 섭취로 유발되는 고지혈증, 혈압관리와 혈당 관리가 소홀하게 되면 혈관이 약해져서 협심증을 유발할 수 있다. 심장은 아주 튼튼한 근육이라서 운동을 안 하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숨이 찰 만큼의 운동을 정기적으로 해줘야 심장 근육이 강화될 수 있다. 살이 쪄도 음주를 많이 해도 담배를 태워도 혈관은 약해진다. 혈압약, 고지혈증약, 혈당 강화제를 먹기 전에 식습관, 운동, 수면 상태, 스트레스 관리를 해서 근본적인 원인부터 해결해 보려 하자. 그것이 부족할 때는 천연 약초가 1차 대안이 될 수 있다. 수많은 약초들이 심장을 좋게 해주는데 그 중에서 심장을 돕는 최고의 약초, 단삼을 소개한다. 단삼은 동의보감에 성질은 약간 차고 맛있으며 독이 없다. 다리가 약하면서 저리고 아픈 것과 팔다리를 쓰지 못하는 것을 치료한다. 또는 고름을 빨아내고 아픈 것을 멎게 하며 살찌게 하고 오래된 어혈을 해치며 새로운 피를 보하여 주고 태아를 안정시키며 죽은 태아를 나오게 한다. 월경을 고르게 하고 하혈과 냉을 멎게 한다라고 효능을 설명했다. 특히 최근에는 혈관 질환에 도움이 되며 특히 심장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여러 실험 결과와 논문이 나와 폭발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한국과 중국을 비롯해 단삼을 주성분으로 하여 만든 약으로 협심증을 비롯한 가슴 통증, 두근거림 등의 치료에 상당히 많이 처방하고 있다. 지인의 땅을 빌려 15가지가량의 약초를 직접 길러봤는데 여러 약초 중에서 가장 큰 수확을 올린 것이 단삼이다. 여름에 올라오는 보라색의 단삼꽃도 참 예뻤지만 다른 약초들에 비해서 생명력도 굉장히 좋은 것 같다. 농사를 지을 당시 첫 해는 무지막지한 가뭄과 자결하는 더위로 전국의 농토가 몸살을 앓던 때였다. 그 더위에 약초들의 반이 말라 비틀어져 갈 때 단삼만큼은 위풍당당하게 꽃을 피우고 잎이 무성했다.
약초의 약효를 설명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항산화 효과다. 외부의 거친 자극을 이겨내고 만들어낸 물질이 황산화제다. 식물 속의 항산화 효과를 사람에게 적용해서 건강하게 만드는 최고의 학문이 한의학이다. 식물 속에 내재된 자연적인 치유력이 높아지려면 이렇게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란 것이 효과가 더 크다. 늦가을 수확할 때가 와 땅을 파면서 비로소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약초들 구경을 하러 온 지인들을 불러서 단삼을 캐면서 뿌리를 보여줬다. 자, 이게 단삼입니다. 뿌리가 어떻게 생겼나요? 아주 빨간 뿌리가 사방으로 뻗쳐나가고 있죠. 이 붉디붉은 뿌리 덕분에 붉을단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약효가 뛰어난 약초들에 삼이라는 글자를 붙여요. 인삼도 너무 효과가 좋아 삼자가 붙은 약초지요. 지금 제 손에 들고 있는 단삼에 빨간 뿌리가 사방으로 뻗은 게 무엇처럼 보입니까? 마치 심장에서 온몸으로 퍼지고 있는 혈관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인지 단삼은 심혈관계 계통에 정말이지 효과가 탁월합니다. 모이신 분들 역시 처음 보는 붉은 뿌리에 감탄을 하고 사진을 찍으며 신기해한 기억이 난다. 이렇게 수확한 단삼은 깨끗하게 씻어서 말린 다음 적절하게 나누어 차로 마시는 것도 참 좋다. 이런 약초들을 먹기 위해서 심장 질환이 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 우리 혈관은 잠시 쉴 틈도 없이 일을 하고 돌아다녀야 하며 언제나 무언가 찌꺼기가 끼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찌꺼기 중에 하나가 콜레스테롤이다. 단삼은 콜레스테롤 제거에도 좋다.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고 혈관 탄력성을 높여준다. 말초 혈액순환도 좋게 한다. 말초는 끝부분이다. 손발이 찬 분에게도 좋아서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길을 열어주는 약초다. 말초를 자극하는 선정적인이라는 문구에서 보듯이 성기능도 말초 혈액순환이 꼭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남성의 말초는 혈액 유입량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야 한다. 근육의 끝까지 혈액을 몰아가도록 만들어준다. 여성은 자궁의 상태를 보고서 말초 혈액순환을 파악할 수 있다. 여성의 자궁 질환에도 정말 많이 도움이 된다. 무록, 근종, 자궁내막증 등 자궁 쪽 불안한 질환들은 모두 자궁 내로 혈액 유입이 잘 안 되어서 생긴 것이다. 피부도 말초다. 몸 안쪽이 중앙이라면 피부는 바깥쪽 끝이다. 피부 쪽 모세혈관이 잘 순환되어야 피부결이 맑아지고 발그레하게 생명력이 돈다. 피부 질환이 있거나 건조증으로 거칠거나 해도 도움이 된다. 두피야말로 말초 혈액순환이 필요한 곳이다. 가뜩이나 피가 위로 올라가기 힘든 데다 말초 혈관이 막히면 두피가 건조해져서 탈모가 생긴다.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탈모 증상에 정말 도움이 되는 약초다. 임신 때는 태아를 안정시키고 산후에는 산모에게 도움을 주는 약초다. 동의보감에서 설명하듯이 유산후, 조리나 산후조리에 딱 들어맞는 약재다. 이런 증상들이 모두 혈액순환과 연관이 있다. 이렇듯 우리 몸 전체의 혈액순환이 너무나 중요한 만큼 심장 질환뿐만 아니라 혈관과 연관된 모든 질환에 응용할 수 있는 약초가 단삼이다. 그 중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혈관이 심장이니 심장을 보호하는 데 탁월해서 그 방면으로 잘 알려졌다. 잘 말린 약초를 예방을 위해 차로 마실 때는 한 번에 4g에서 8g 정도면 충분하다. 맛을 위해서 대추와 생강을 곁들이면 좋겠다. 질환이 있는 분들은 한의사의 조언을 얻어 처방받기를 권한다. 치료를 위해 임의로 많은 양을 사용하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의사들은 이런 약초들을 잘 배합하고 적절히 처방하여 그 사람 몸에 맞도록 처방한다. 심장을 위한 약초들은 이외에도 많고 모두 정말 효과가 좋다.
인체는 곧 소우주. 동양에서는 인체를 바라볼 때 자연을 대우주, 인체는 소우주라는 개념으로 접근했다. 대우주인 자연계의 현상이 소우주인 인간의 모습 속에 축약되어 있다는 뜻이다. 서양의 의학과는 기본적으로 자연은 자연이고 사람은 사람이라고 나뉘어 있다 생각했다. 인체를 세포들의 집합으로 여기며 각 기관들을 독자적으로만 생각하다 보니 연결된 유기체의 개념은 빈약한 편이다. 동양의 인체관은 사람과 우주가 일치한다고 여기니 인간은 완벽한 존재다라는 자존감의 발로로 볼 수도 있겠다. 또 우주지연이 순환하여 서로 영향을 미치듯 인체 각 기관들도 유기적으로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했다. 어떤 면에서 인간이 소우주라고까지 하는지 닮은 꼴에서도 찾을 수 있다. 동의보감에서 첫 조문으로 등장하는 명의 손사망의 말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 허주는 책을 편찬하면서 책의 차례에 어마어마하게 공을 들였는데 가장 처음에 이 말을 쓴 것은 그만큼 큰 의미가 있어서일 것이다. 손진인이 말하기를 만물이 생존하는 하늘과 땅 사이에서 사람이 가장 고귀한 존재다. 머리는 둥글어 하늘을 본받고 발은 모가나 땅을 본받았다. 하늘에서 사시, 사계절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사지, 팔다리가 있고 하늘에 오행, 5가지 기운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오장이 있으며 하늘에 육국, 천지와 사방, 즉 상하, 전후, 좌우가 있듯이 사람에게는 육부가 있다. 하늘에 팔풍, 모든 곳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팔절, 팔꿈치, 어깨, 무릎, 고관절에 8관절이 있다. 하늘에 구성, 9가지 중요한 별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구규, 귀, 눈, 입, 코, 항문, 성기 등의 9군데 구멍이 있고 하늘에 12시, 옛적에는 하루를 12시간으로 나누어 생활했듯이 사람에게는 12경맥이 있으며 하늘에 24기, 즉 24절기가 있듯이 사람에게는 24수, 등에 있는 24가지 주요한 혈자리가 있고 하늘에 1년 365일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365혈이 있다. 하늘에 1월, 해와 달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눈이 있고 하늘에 주야, 밤낮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자고 깨어 활동하는 것이 있으며 하늘에 우레와 번개가 있듯이 사람에게는 기쁨과 분노의 감정이 있고 하늘에 비와 이슬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콧물과 눈물이 있으며 하늘에 음과 양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차고 뜨거움이 있다. 땅에 샘물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혈맥이 있고 땅에 초목, 풀과 나무가 있듯이 사람에게는 모발이 있으며 땅에 금석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치아가 있다. 형태는 기운을 반영하여 그 형태만의 기운의 흐름을 만들어낸다. 둥근 형태는 흐름이 완만하고 뾰족한 곳은 기운이 충돌하게 된다. 뜨거운 기운은 빠르고 차가운 기운은 느리다. 우주의 형태가 인체에 반영이 되었다면 인체에서 흐르는 기운의 흐름 역시 우주에서 나타나는 기운의 변화와 유사한 형태가 될 것이다. 머리가 둥글어서 하늘을 본받고 발은 모가 나서 땅을 본받는다는 건 형태가 비슷하다는 이유도 있지만 실제로는 나타나는 기운을 일컫는 말이다. 머리 쪽은 기운 흐름이 완만하고 편안해야 하니 둥근 기운이 흐르고 발 쪽은 온몸을 단 2발로 지탱해야 하니 안정된 네모난 느낌의 기운이 지배를 해야 건강하다. 우주, 자연계에서의 기운의 흐름이라고 하니 뭔가 거창한 게 있을까 싶지만 비 오고 바람 불고 태풍 치고 햇빛 내려쬐며 눈 내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기운의 흐름들이 인체에서도 일어나고 이 기운들이 흐르면서 오장 육부 및 상하 전후 좌우에서 기운 차이를 만든다.
그 기운 차이가 만들어내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면 건강하고 조화가 깨지면 질병을 일으킨다. 동양에서는 이런 자연계 기운의 종류를 6가지 풍, 한, 서, 습, 조, 화로 구분했다. 이들은 각각 뜨거움과 차가움, 축축함과 건조함, 움직임이 빠르고 느림을 뜻한다. 이 기운들은 몸의 바깥에서 영향을 미치고 몸 안에서는 인체 내부의 환경을 만든다. 세찬 바람이 오한을 일으켜 감기를 만들고 습한 기운은 몸을 힘들게 한다. 뜨거운 열은 일사병에 걸리게 하여 어지럽게 만들고 건조함은 피부부터 몸 안쪽까지 진액을 바짝바짝 말린다. 외부에서의 기후 변화나 온도의 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고 직접적이다. 이런 기운의 흐름이 몸 안에서도 생겨 내부의 환경을 만든다. 동양의학은 외부의 기운뿐만 아니라 내부의 기운을 해석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인다. 내부의 기운 흐름은 몸을 잘 관찰해야 알 수 있다. 현대인들이 겪는 질병 중 만성적인 질환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병이 내부 기운의 불균형에서부터 온다. 몸 안에서의 균형과 조화가 맞는지에 따라 건강 상태가 변한다. 바깥의 봄볕처럼 몸 안의 기운이 따사롭게 들고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것, 졸음이 솔솔 오는 느낌을 몸으로 느낀다면 건강한 상태다. 반면에 태풍 몰아치는 속에 천둥, 번개가 내리꽂혀 두렵고 으스스하며 움츠러들게 마련인 기운이 몸에 깃들면 질병이 있는 상태다. 6가지 기운의 이름이 내 외부에서 나타나는 것이 동일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부의 기운이 그대로 내부의 독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찬 기운이 들어왔다고 해서 몸 안에서도 차다는 뜻이 아니다. 찬 기운이 들어오면 내부에서는 이겨내기 위해서 열이 날 수도 있고 찬 기운 때문에 아랫부분이 습해질 수도 있고 각 기관들이 얼어붙을 수도 있다. 과식을 하면 내부에서 지방 때문에 습해질 수도 있고 혈액순환이 안 되어 차가워질 수도 있다. 외부 기운과 내부 기운의 성질이 같다 보니 그에 대한 이야기가 혼재되어 있다. 이 6가지 기운이 몸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자. 열 조절이 안 되어 생기는 것들. 몸에서 열이 난다면 안 좋다는 느낌을 받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근본적인 열의 실체인 화는 매우 중요한 기운이다. 화의 기운으로 생기는 열이야말로 우리 몸 에너지의 근본이요 생명작용의 근원이기 때문에 매우 잘 관리해야 한다. 자연계의 생명작용도 하늘의 태양에 의한 열 에너지가 근원이다. 이에 의해 공기와 물이 조화롭게 작용해서 온갖 생명작용이 일어나게 된다. 사람 몸에서 태양에 해당하는 기운이 화다. 모든 세포들의 에너지를 공급하여 모든 기운이 일어나는 근원적인 작용을 하는 것이 화의 기운이다. 화의 기운이 속한 장부가 오장에서는 심이고 육부에서는 소장이다. 이 두 장기는 뜨거워서 열이 펄펄 끓는다. 오장육부 중에서 암에 안 걸리는 2군데가 바로 심장과 소장이다. 폐암, 간암, 대장암 다 있는데 심장암과 소장암은 없다. 암세포조차 살지 못하는 뜨거운 기운이 서린 곳이 바로 심장, 소장이다. 우리 몸에서 이 뜨거운 곳에 에너지를 받아 열기를 온몸에 전달하고 각 기관마다 작동을 일으키는 장부가 한 군데 더 있다. 이 장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장부는 실체가 없어서 보이지는 않지만 한의학에서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고 치료하는 사람이 이 장부들을 잘 조절하여 근원적인 에너지인 열을 얼마나 잘 조절하느냐에 따라 고수와 하수로 갈리기도 한다. 그곳이 어디일까? 아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수도 있다. 보통 오장육부라는 말을 많이 쓴다. 그런데 오장육부를 구성하는 것에 무엇이 있냐고 물으면 오장으로 간, 심, 비,
폐, 신까지 잘 말하고 육부하면 위장, 소장, 대장, 담낭, 방광까지는 대답하는데 갑자기 막힌다. 5개네. 육부인이 하나가 더 있어야 하는데 그게 뭐지? 아무리 한참을 생각하고 생물학, 해부학 책을 찾아도 알 길이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동양의 의학에서만 생각하는 보이지 않는 개념으로서의 장부이기 때문이다. 이 장부가 바로 심포와 삼초다. 심포는 장에 속하고 삼초는 부에 속한다. 그래서 사실은 오장육부가 아니라 육장육부이지만 동양학 특유의 표현 특성상 숫자를 둘 다 똑같이 두지 않고 음양의 조화를 맞추기 때문에 심장과 상당히 유사하며 위치도 심장을 싸고 있는 뜻으로 인하여 심포작용은 빼고 3초만 넣어서 오장육부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습관처럼 이어졌다. 이제 한의학을 통한 몸 공부를 제대로 하는 김에 오장육부를 제대로 알아야겠다. 이 2가지 장부, 심포와 삼초를 꼭 기억하자. 한의학의 이론에서 심포와 삼초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실제 임상에서도 많이 쓰인다. 그런데 군화, 상화라는 매우 복잡하고 독특한 개념이 있는 데다 보이지 않는 장부라 한의학의 역사를 통틀어서도 많은 혼란을 일으켜왔다. 지금의 서양의학적 개념으로 따지자면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호르몬이나 림프 순환, 중추신경과 자율신경까지를 아우르는 개념에 해당한다. 이런 부분들은 해부학적으로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개념적인 장부로 놓은 것이다. 기능으로 이루어져 있는 개념적인 장부를 떠올리는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 정말 어렵지만 군화와 상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자. 군화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라 한다면 상화는 태양빛을 받아서 생겨난 복사열 같은 지구상의 에너지들 모두를 가리킨다. 군화가 불이라면 상화는 열이다. 증기기관차의 중심에서 불을 열심히 떼서 증기를 가득 모아 힘을 폭발시키면 이 에너지를 받아 기관차 전체에 고루고루 분산시켜야 움직이게 된다. 몸의 에너지도 열로 시작한다. 사람 몸에서 심장과 소장에서 열을 만들어내어 온몸의 기관들이 기능한다. 이 열을 받아 기관마다 에너지가 생겨난다. 열을 세포마다 골고루 전달시키는 역할, 어떤 곳에 얼마만큼 열을 전달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열을 가두어 두었다, 열어주었다 하는 시스템의 주관자가 필요하다. 이런 곳을 또 하나의 열, 상화라고 부른다. 진짜 불덩어리 화인 군화가 있는 곳이 심과 소장이라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인 상화는 어디에 저장되어서 불덩어리를 주관할까? 이 화의 기운이 존재하는 곳은 배꼽 아래 삼촌되는 곳에서 다시 몸속으로 조금 들어간 곳이다. 이곳의 이름이 단전이다. 단전의 단이 불길이 어른거릴 때의 붉은색을 뜻하는 붉은 단이고 전이 사방으로 기운이 뻗어나가는 터전을 뜻하는 밭전이다. 뜨거운 기운이 뻗어나가기 위해서 기가 갈물이 되는 곳이 이곳이다. 단전의 기운이 많이 쌓이면 그만큼 에너지인 양도 더 커진다. 이곳에 뜨거운 기운이 있어야 에너지의 움직임이 시작되고 온몸이 따뜻해져 생명력이 생긴다. 그렇기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하복부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단전은 형태가 없는 기운 덩어리의 공간을 의미하지만 여성에게는 단전의 기운이 자궁에서 갈물이 된다. 그래서 단전 기운이 좋고 따뜻해야 자궁 기능도 좋아져서 여성이 건강하고 생기 있으며 임신도 잘 할 수 있게 된다. 남성에게는 무형의 공간만 있으나 기능적으로는 마찬가지로 생식기에서 드러난다. 단전이 뜨거워야 성 에너지가 분출될 수 있다. 단전의 에너지가 충만한 소아 청소년기에는 아랫배 부분이 실제로 뜨끈뜨끈하다. 성적인 자극이 있지 않더라도 새벽 미명의 시간에 자연계의 태양 에너지가 전해지는 때 사람의 몸 안에도 상화가 발동되어 남성이 텐트를 만들어낸다.
이 단전이라는 곳에 화의 기운이 전달되어 자리 잡고 온몸의 에너지를 만드는 발전소 역할을 한다. 단전의 다른 이름이 삼초, 명문 등이다. 단전의 위치는 무형의 공간인데 주변 부분은 소장으로 둘러싸여 있다. 소장의 뜨거운 기운은 단전의 힘에 의해서 생성되는 것이다. 소장의 기능은 위에서 소화되어 내려온 음식물들이 영양소로 전환되어 몸에서 흡수되는 곳이다. 단순한 음식물들이 영양화되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전환된다. 물질에서 에너지로 바뀌는 힘을 응용한 것이 핵폭탄이지 않은가. 음식물이라는 물질 속에서 우리가 활동하는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이 어마어마한 폭탄급 힘을 가지고 있다. 소장의 힘은 영양소를 흡수해서 에너지화하는 과정에 있다. 그런데 소장의 기능이 약해지면 폭탄이 불발탄이 되어 찌꺼기로 쌓인다. 불발탄은 처리가 여간 골치 아픈 게 아니다. 폭탄을 제대로 터뜨리려면 기폭장치가 제대로 작동해서 쾅 하고 불을 붙여야 한다. 이 기폭장치가 단전 속 불기운이고 호흡에 의해서 공급된다. 아랫배까지 깊숙이 산소를 공급해야 기가 제대로 생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단전의 에너지를 잘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복식호흡이다. 모든 동양의 수련법에서는 호흡에 굉장히 신경 썼다. 선가의 호흡 명상, 동아시아의 기공, 인도 지역의 요가, 유가의 심성 수양, 도가의 정신 양생, 불가의 참선 등이 모두 단전 속 깊은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호흡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과 밀접하다. 호흡이 안정되면 생명의 열기운을 온화하게 퍼뜨릴 수 있다. 정신적으로 흥분하면 화가 위로 끌어올려지고 호흡이 거칠어진다. 반대로 몸의 에너지가 떨어지면 호흡에 힘이 없고 호흡 횟수가 줄어든다. 호흡이 기운의 근원으로 작동하기에 건강관리를 위해서 올바른 호흡은 필수다. 동의보감 가장 첫 그림인 신경장부도에서 배꼽을 중심으로 파동치듯이 그려놓은 것이 호흡을 통해서 단전의 에너지가 퍼져나가는 의미인 것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자. 이렇듯 생리적인 화에 의한 좋은 열은 생명에서 필수적이고 좋은 에너지이지만 이 화의 기운이 지나쳐서 열이 무분별하게 발생하면 그때부터는 병리적인 화로 바뀐다. 자연재해 중에서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것이 참 무섭듯이 인체 내에서도 마찬가지다. 뜨거운 화의 기운은 모두를 불사르고 화로 인해 생긴 열기는 생명체를 바짝 말려버린다. 화가 지나치면 원기를 갉아먹고 모든 물질을 없어지게 한다. 화로 생긴 병은 해로움이 굉장히 크고 변화가 매우 빠르며 증상이 아주 뚜렷하고 죽는 것도 빠르다. 욕심과 감정이 지나치면 화가 생기고 몹시 성내에서 생긴 화기운은 간을 망가뜨리고 취하거나 지나치게 먹어 생긴 화는 위를 상하게 하며 성생활이 지나쳐서 생긴 화는 신을 공격하고 너무 슬퍼하는 데서 오는 화는 폐에 치밀어서 병이 생긴다. 그래서 생리적인 화는 원기 자체를 뜻하기도 하지만 병을 일으키는 면에서는 원기의 적이 되어 도리어 나를 공격하는 것이기도 하다. 화의 열기가 아랫배에 지나치게 몰리면 변비가 되고 생리전 증후군이 점차 심해진다. 폐 쪽으로 몰리면 기침, 감기가 생기고 잔기침이 오래간다. 열이 중초에 있으면 눈이 충혈되고 두통과 변비통이 심하다. 입안에 화가 몰리면 입속이 헐고 혓바늘이 돋는다. 구내염이 심해져서 전신 염증과 함께 겹친다면 화를 식혀주는 처방을 해야 한다. 아래쪽으로 몰리면 오줌이 방울방울 맺히거나 피오줌을 누게 된다. 뼈에 화기운이 들어가 건강을 해치는 상태가 골증열, 즉 뼈까지 말라 들어가는 듯한 증상이다. 소화기에 화가 몰려서 소화불량을 일으키기도 하고 일정한 시간만 되면 얼굴에 열이 올라 홍조가 되기도 한다.
화의 조절 능력이 망가지면 추웠다 더웠다 하는 증상이 교차된다. 이러한 현상을 조열이라 한다. 특히 호르몬 교란이 심한 갱년기 때 이런 증상이 두드러진다. 이런 증상에 화, 열을 조절하는 약초들을 복용하면 갱년기 증상도 편하게 넘길 수 있다. 화가 가슴 쪽으로 오르면 심이 허해지고 열이 올라 가슴 답답증이 생기기도 한다. 이렇듯 위로 치밀어 올라오는 기운 모두가 화에 속한다. 피부 쪽까지 열이 올랐는데 이것을 조절 못하면 추웠다 더웠다 하는 현상이 생기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오한도 생긴다. 차갑게 식는 것은 곧 죽음이다. 맹추위에 떨다 보면 움직이고 싶은 생각조차 안 들 때가 있다. 추위는 온 세상을 얼어붙게 한다. 나무는 에너지 손실을 막으려고 잎을 전부 떨어뜨린다. 풀과 꽃들은 시들어버리는 작전을 취한다. 아래쪽 뿌리를 살려뒀다 이듬해 봄에 다시 올라올 속셈이다. 식물들이 겨울을 지나 다음 세대를 잇는 가장 강력한 전략은 씨앗을 퍼뜨리는 것이다. 씨앗의 생명력은 단단한 껍질에 둘러싸여서 웬만한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다 신기하게도 따뜻함과 수분의 신호가 전해지면 싹을 탁 틔운다. 동물들은 피부 상태가 변한다. 가을부터 털갈이를 시작해서 겨울에는 추위를 막는 털로 변한다. 피부도 거칠게 되고 차가움 속에서도 온도 습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춘다. 먹이가 되는 동식물들이 줄어들고 거기다 추위가 겹치면 생존이 위협되는 환경에 놓인다.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겨울잠을 자는 동물도 있다. 물이 얼고 땅이 얼고 이어서 몸이 얼다 보면 마음까지 어는 듯한 느낌이 드는 때가 겨울이다. 추위는 모든 생명 에너지들을 잠잠하게 만든다. 얼어붙은 것은 깨뜨리기 쉽다. 판타지 영화 속에 괴물이 한 마리 있는데 잘라도 다시 달라붙어서 재생되는 몸을 가졌다. 괴물을 죽이기 위한 특공대가 칼로 베고 총으로 쏘면서 상대를 하지만 다시 재생되는 통에 속수무책이다. 절망에 빠져있는 특공대원 중 잘생긴 주인공이 고뇌에 빠진다. 그러다 우연히 얼어있던 나뭇가지를 밟는데 툭 하고 부러지는 것을 본다. 이 나무는 활을 만들 정도로 잘 휘어지고 유연한 것이었는데 이렇게 쉽게 부러지다니 하며 생각하던 순간 머릿속에 번쩍하고 생각이 떠오른다. 대원들을 다시 불러 모아 작전을 의논한다. 괴물을 얼려버립시다. 그러고는 박살을 내는 겁니다. 그런 후 조각들을 뜨거운 용암에 넣어 녹이면 해결되겠습니다. 비장한 음악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희생을 치렀지만 결국 괴물은 최후를 맞는다. 이런 스토리들의 영화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영화 전체의 스토리는 제각각이더라도 자연계의 이치는 기억하자. 얼어붙으면 깨지기 쉽다. 몸 안에서 깨지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 아프다고 느낀다. 풍, 한, 열, 습, 조화 이 6가지 기운이 내부적으로 나빠지든 외부에서 침입하든 무엇 하나 괴롭지 않은 것이 없으나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고통이 한, 추위에 의한 것이다. 차가우면 깨지기 쉽고 몸의 조직들이 깨지면 통증으로 느끼기 때문이다. 누구나 아픈 것은 싫어하지 않는가? 무겁고 건조하고 붓는 것은 어느 정도 참고 지내도 아픈 것은 참지 못해 병원을 찾게 된다. 이 통증은 기운이 차가우면 차가울수록 속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 뼛속까지 파고든다. 엄마가 무릎이 시리다고 하셨는데 어릴 때는 이해가 안 되더니 나이가 들고 나니 저도 느끼게 되네요 라는 분들이 있다.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들면 정말이지 고통스럽다. 시린 느낌이 관절 마디마다 느껴지면서 관절이 굳고 제대로 안 움직인다. 이것이 지속되면 관절염이다. 자연계의 온도, 생명체의 체온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하면 뜨거움, 따뜻함, 시원함, 차가움으로 분류된다. 이 중에서 생명의 기운이 있는 것은 따뜻함이다. 따뜻하면서 평온한 기운 속에 생명력은 무럭무럭 자란다. 물리적으로 보면
원자, 분자, 세포 활동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한의학적으로는 기가 충만한 상태다. 먹고 호흡하는 것이 활발하게 에너지로 바뀌어 따뜻한 열을 발생시키고 이 열로 세포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따뜻함을 유지한다. 이런 선순환만 있다면 세상도 평온할 것이다. 그렇지만 어떤 이유로 움직임이 둔해진다. 먹는 것 중에서 독소가 많은 것들이 그렇게 만들 수 있다. 식품 첨가물, 오염물질, 항원들이 들어오면 세포들 움직임이 느려지고 먹거리 속 독소를 분해하기 위해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체온을 뺏긴다. 게다가 좋은 것이 제대로 안 들어오니 또 열을 발생시킬 재료가 부족해진다. 호흡이 얕아도 스트레스를 받아도 잠자는 시간이 부족해도 세포 움직임을 둔화시킨다. 어쩌면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그럴 수 있다. 우리는 세월을 탓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먹고 입고 살고 숨쉬며 생각하는 것들이 혼탁해져서 노화가 일어나는 것이리라. 어쨌든 온도가 좀 떨어져서 냉한 느낌이 들어도 이때는 얼마든지 따뜻함으로 만들 수 있다. 우리 몸에는 자연적인 힘으로 치유할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차가운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쳐도 따뜻한 좋은 차 한 잔 마시면 다시 몸이 회복되듯이 말이다. 일시적으로 냉기 때문에 기력이 떨어져 감기에 걸릴 수는 있지만 일주일 정도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그러다 냉한 기운이 만성적으로 남아있으면 여기저기 염증도 생기고 통증도 발생하고 세포들이 굳어 들어간다. 면역계 질환으로 예를 들어 보면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아토피, 천식, 두드러기 같은 것들이 이 정도 수준에서 발생한다. 면역 저하가 일어나서 평소에 약했던 부분을 공격하고 특히 인체 방어막을 형성하는 폐 기운을 꺾어서 기관지와 피부 쪽에 문제를 일으킨다. 그보다 더 차가운 한기가 몸속에 침입하면 질병의 정도가 더 강해진다. 혼자만의 힘으로는 극복하기 어렵다. 통증이 심하게 생겨서 고통스럽다. 염증이 퍼지고 피부층뿐만 아니라 안쪽 근육층, 때로 뼛속까지 아프면서 열이 난다. 이때 알 수 있듯이 냉기와 한기가 몸속에 침입하면 열이 난다. 열은 냉기와 한기를 물리치기 위해서 몸이 살기 위해 스스로 일으키는 것이다. 염증이 생기면 힘들고 열이 나면 기운 빠지고 통증은 짜증나지만 이 세 가지는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동안 몸에서 일을 한다는 신호다. 우리는 신호를 치료하려 하는 나쁜 습관이 있다. 아프면 당장 안 아프게 만들려고 진통 효과만 노린다. 진통을 한다는 약물의 상당수는 통증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통증이 없는 듯이 속이게 만드는 것들이다. 실제 기순환을 좋게 해서 통증이 저절로 사그라지게 하는 것이 진짜 치료 아닐까? 그렇지만 대부분 치료라고 하는 것이 통증의 근본 원인보다 또 몸을 살려서 자연적으로 해결하려는 것보다 경보를 주는 신호기만 부수고는 치료했다고 안심한다. 불이 난 곳에 경보기가 울리면 불을 꺼야 하는데 경보기를 없애려고 하니 항상 걱정이 되는 부분이다. 경보기만 없애면 더 큰 참사가 일어나니 말이다. 열이 난다고 해열만 시키고 염증이 있다고 소염만 시키고 끝내지 말자. 당장 통증이 심해 그런 보조치료를 할 수는 있겠지만 진통, 해열, 소염보다 훨씬 중요한 근본적인 것이 기를 살리는 것이다. 차가운 기운은 조직을 얼어붙게 하고 툭 건드리면 빠지직하고 부서질 만큼 구조물을 약하게 한다. 면역계 질환으로 계속 예를 들자면 중증 난치성 질환으로 분류된 것들이다. 갑상선, 당뇨는 많이 들어봤음직한 면역질환이고 베체트, 루푸스, 궤양성 대장염, 크론, 강직성 척추염, 류머티스 관절염 등이 그나마 이름이 알려진 면역질환이다. 이 외에도 수십 가지가 있다. 이 질환들은 보통 내 면역이 나를 공격한다고 하여 자가면역 질환이라 불리기도 한다. 세포 조직에서 순환이 안 되고 정체된 기운이 냉기를 넘어서 한기를 만들어 복구되기 어려운 지경까지 가고
내 몸은 이겨내보려고 열을 일으킨다. 이 과정에서 호르몬 기관들이 무리를 하게 되면 갑상선 기능 이상증이 되거나 당뇨가 되고 점막이나 내장기관 혹은 관절에 침범하면 베체트, 루푸스, 크론, 관절염 등이 된다. 현대 서양 의학에서도 면역 질환들을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면역이 나를 공격하는 상태라고 한 것처럼 이런 면역 질환들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들이 아니다. 한의학의 원리적인 이론으로는 한기로 인한 순환 장애로 면역 상태의 불균형이 발생한 것이다. 몸을 차게 만들어서 사람 몸을 구성하는 근본 물질인 정기, 신, 혈이 망가지고 찬 기운과 더불어서 다른 기운들도 복잡하게 침범해서 자가 면역 질환이나 암처럼 난치병이 되는 것이다. 근본적인 기운을 채우고 따뜻한 생명의 기운, 그리고 순환을 잘 되게 하여 치료하면 훨씬 나아진 상태에서 생활할 수 있다. 난치병이라며 포기하고 살다 이런 방식의 한의학 치료를 받고 완치에 가까운 정도로 되어서 눈물 흘리는 경우가 진료실에서 종종 펼쳐진다. 차가운 기운을 몰아내고 따뜻함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의료기기들이 따뜻함을 전하려고 한다. 조교기, 반신욕기, 원적외선기계, 광선치료기, 찜질기, 각종 매트, 고주파기 등등 몸을 회복시키는 것은 따뜻함과 뜨거움 정도의 열에서 얻을 수 있다. 차가운 것을 적용하는 때는 출혈이 있을 때 지혈을 위해서 할 뿐 몸의 기운을 북돋거나 회복할 때는 거의 대부분이 따뜻한 기운을 요한다. 동물들이 다치면 천연 온천을 찾는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차가운 곳을 찾는 것은 보지 못했다. 아픈 곳이 생겼을 때 손을 가져다 대고 문지르고 두드리는 것은 기를 전달해서 조직을 따뜻하게 만들기 위한 행동이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현대 과학으로 밝힌 바에 따르면 한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수명이 열대 지방에 사는 사람들보다 높은 이유가 추위를 극복하기 위해서 몸을 따뜻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열대지방 사람들은 자주 찬 것을 먹는 탓에 겉은 뜨거운 환경이지만 몸속은 차가워졌다. 건물 안은 온통 에어컨과 선풍기 천국이다. 그래서 따뜻한 온기가 점점 사라져 면역이 약해지고 영상의 온도에서도 두꺼운 옷을 껴입다 감기도 걸린다. 따뜻한 기온은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차가운 생활 습관을 가지게 만들어서 수명까지 영향을 준다. 차가움이 극도에 달하면 움직임이 없다. 세포가 죽은 것이다. 주검이 싸늘하듯 죽음은 온몸의 세포가 활동이 정지해서 따뜻함은 없이 차가움만 있는 것이다. 기는 따뜻할 때 활발하다. 그래서 장자는 죽음을 이렇게 말했다. 기가 흩어지는 것이 죽음이다. 다시 말하면 기의 움직임이 없어져 차갑게 식는 것이 죽음이다. 세포 조직들을 죽게 만들지 말자. 몸과 마음에 차가운 기운을 넣지 말자. 한기를 가장 크게 조절하는 장부는 신장이다. 신장은 기운을 응축시키고 모으고 식힌다. 퍼뜨려져 있는 것을 참지 못한다. 생긴 모양도 단단하게 뭉쳐 있다.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수의 기운이기 때문에 열을 식히고 불을 끄는 역할이다. 불과 물은 상호작용하고 견제하면서 우리 몸의 에너지를 조절한다. 한쪽이 너무 커지지 않게, 너무 작지도 않게 균형을 이루어야 건강하다. 뜨거운 심장의 기운과 차가운 신장의 기운을 잘 조절해서 따뜻함과 순환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생명 활동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위쪽의 뜨거움은 아래로 내려오고 아래쪽의 차가움은 위로 올라가야 하며 뜨거운 것은 차가운 것이 식히고 차가운 곳은 뜨거움이 데워져야 체온과 순환이 제대로 조절된다. 불은 불대로 위에서만 노는 경우는 스트레스로 인한 화 같은 경우에 자율신경 실조증, 즉 화병에 걸린 상태다.
물이 물대로만 아래에서 있는 얘는 부종이 생기고 손발이 저리며 호르몬 조절이 안 되는 것들을 말한다. 수승 화강이 한의학 치료의 요체다. 신장의 기운은 물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불의 기운도 감싸고 있다. 이런 이중적인 성질 때문에 신장을 치료하는 것은 참으로 복잡하고 어렵다. 차가운 한기가 그만큼 위험하고 근본 뿌리를 흔들어서 위협을 주기 때문에 혹시라도 몸이 차가움에 의해서 지배되지 않도록 그 자체에서 두 가지 기운을 다 조절하도록 안배되었다. 그렇기에 신장까지 질병이 침범하면 그만큼 고치기 어려운 난치병이 된다. 신장 자체가 망가지면 손쓸 도리가 없다고 하듯 단단한 기운이 뭉친 신장 조직이 망가지면 고칠 희망이 사라진다. 계속 강조하듯이 차갑다는 말은 세포 조직의 활동성이 떨어진다는 뜻이기도 하고 병의 진행이 그만큼 깊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의학에서 병의 깊이를 나타낼 때 신장까지 안 좋아졌다는 말을 하는데 이 말은 아주 깊은 병, 난치병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부자. 이런 신장의 기운을 오묘하게 컨트롤해주는 약초가 부자다. 부자는 뜨거운 성질로 찬 기운을 아래쪽에서 조절하는데 확 불질러버리는 불기운이 아니라 황토방 아래 땔감 떼는 구들장 및 숯불 같은 열을 제공한다. 뜨끈뜨끈한 열이 아래쪽 차가운 기운을 후끈하게 만들어 천천히 순환시킨다. 부자라는 약초를 들어본 사람은 그거 독이 있는 거 아닌가 하고 떠올릴 텐데 그만큼 약의 성질이 강해서 사약의 재료가 아닐까 하고 추정하게 하는 약재다. 부자는 투구꽃의 뿌리인 초 옆에 달린 조그만 덩이 뿌리를 말한다. 투구꽃은 박꽃이라고도 불린다. 영화 조선 명탐정 각시투구꽃의 비밀의 제목에 쓰인 바로 그 꽃이다. 부자는 이처럼 영화의 내용에서 암투 속 독성 중독을 일으키는 소재로 자주 이용된다. 서편제라는 영화에서는 수양딸 송아에게 이 약을 달인 물을 계속 먹여서 점점 눈을 멀게 만든다고 설정했고 중국 영화 황후하에서 중국 황제가 황후를 서서히 죽이기 위해서 역시 초우와 부자를 약에 몰래 넣어 섞어 먹게 하니 황후가 손을 덜덜 떨고 피를 토한다. 그만큼 부자하면 독성을 떠올리게 되는데 한의학에서는 이 독성을 잘 활용해서 신장의 기운이 약해서 몸에 한기가 들었을 때 퇴치하는 약으로 상당히 많이 처방하는 약재다. 부자의 성질은 열이 굉장히 많아서 차가운 기운을 몰아내준다. 급성 쇼크가 온 사람이 목이 식어가면 부자 달인 물을 마시게 해서 심장 박동수를 급하게 늘려 살리기도 한다. 성분 분석으로 봐도 부자 속 아코니틴이라는 성분이 체내 이온 성분들을 강하게 몰아가 심장에 작용한다. 이 성분이 적당하면 강심제로 작용하지만 정도가 넘어서면 심박동이 너무 빨라지고 호흡곤란이 오게 되면서 식은땀이 흐르다 정말 심해지면 생명에도 지장이 올 수 있다. 한의사들은 관절염처럼 몸에 찬 기운이 침범한 사람들에게 자주 처방하지만 위험한 약재라 일반인들은 사용을 경계해야 한다. 가끔 보라색 꽃이 예쁘게 필 때 어설피 알고 도라지꽃 같은 약초인 줄 알고 캐먹다 응급실로 실려오는 경우도 있다. 한약재들이 대부분 수년간 매일 먹어도 안전한 것들이 많지만 어떤 것들은 독성이 있는 경우도 있다. 독성이 있는 것마저 수천 년간의 경험과 철학을 바탕으로 한 과학적인 노력으로 치료를 극대화하는 약초로 탈바꿈하게 할 깊은 공부가 필요하다. 부자는 관절염에도 흔히 쓰인다. 그 중에서도 바닷바람을 많이 쐬는 바닷가 사람들의 관절 치료에 상당히 많이 활용한다. 차가운 기운이 관절 속 깊은 곳에 침투했을 때 부자로 한기를 뽑고 뜨거운 기운을 전해준다. 부자는 성질이 뜨겁긴 하지만 가공을 잘하면 신장에 작용하여 차가운 기운에 의해서 조절되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
부자를 안전하게 처방하기 위해서 따로 과정을 거치는데 이 같은 과정을 법제라고 한다. 예를 들어 커피를 볶는 로스팅은 약초를 다루는 여러 가지 법제 방법 중에 하나다. 부자는 밭에서 캔 후 소금물에 담갔다가 건져낸 후 소금기를 씻어 찐 다음 햇볕에 말린다. 이렇게 한 것을 포부자라고 한다. 소금의 성질도 신장과 연관이 있다. 깊은 바닷속은 차가운 물의 기운이고 뜨거운 햇빛에 의해서 만들어진 소금은 뜨거운 불의 기운을 담고 있기에 신장의 성격을 띈다. 좋은 소금은 신장을 살리지만 나쁜 소금은 신장을 망가지게 한다. 어쨌든 뜨겁기만 한 부자에 소금의 기운을 넣고 다시 쪄서 불과 물의 기운을 적절하게 만들어주면 사람 몸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약재 상태로 변한다. 이런 노력과 화학적인 작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의사들은 자유자재로 부자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처방할 수 있는 것이다.